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0세 김현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4살 아들 민우의 방을 들여다봅니다. 아직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실감이 나죠.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현수에게는 바쁜 일상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와 민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아내 박수진은 31살로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집에서 원고를 쓰며 육아를 병행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현수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결혼 5년 차인 이들 부부는 서울 외곽 신도시 아파트 28평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민우의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주방에서는 항상 수진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현수는 퇴근 후 민우와 놀아주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레고를 맞추거나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곤 했죠. 민우는 아빠가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기려고 달려들었어요. 수지는 가끔 육아 스트레스로 예민해지기도 했지만 현수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밤늦게까지 원고를 쓰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수진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현수는 민우와 함께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자신과 별로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죠. 눈매도 다르고 코 모양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바뀌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수진을 닮았을 수도 있고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요즘 원고 마감에 쫓겨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어요. 출판사에서 자꾸 수정을 요구해서 밤새 원고를 고치고 있다고 했죠. 현수는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했습니다. 수지는 고마워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보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밤늦게 현수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수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훈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현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출판 관련 일을 하는 수진에게는 여러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편집자일 수도 있고 다른 작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정훈이라는 이름이 자주 뜨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지만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수진도 휴대폰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도 늘어났어요. 주말마다 세 가족이 함께 마트에 가거나 외식을 하는 시간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민우가 아빠 손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 현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수진도 그런 순간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곤 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수진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화면을 가리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을 현수는 눈치챘습니다. 며칠 뒤 저녁 현수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수진이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테이블 위에 놓인 수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보는 순간 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지내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보낸 사람은 정훈이었죠. 현수는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니 정훈이 누구길래 민우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휴대폰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샤워에서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진이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을 때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어요. 그 모습을 본 현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왜 메시지를 삭제하는 걸까요? 숨길 게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정훈이 민우의 친아버지라는 뜻일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현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틀 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현수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때 우리가 만든 아이라 그런가 정말 예쁘게 컸네라는 내용이었죠. 현수는 이번에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만든 아이라니. 이건 명백히 민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마트에 간 사이 현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수진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민우 생일이었어요. 정훈과의 대화창을 열어보니 현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대화 내용을 보니 정훈이 민우 사진 봤는데 나랑 어릴 때 정말 똑같더라고 했고 수진은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들키면 끝이야라고 답장했어요. 정훈은 그래도 내 아들인데 보고 싶은 걸 어떻게라고 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민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지난 내년 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을 따르던 민우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대화를 더 위로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정훈이 민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보였고 돈까지 보내왔더군요.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아기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수지는 그때마다 조심하라고 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는 말까지 했더군요. 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이 임신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도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며 키웠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니요.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마트에서 돌아온 거예요. 현수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평상시처럼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수진 옆에 누워서도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숨을 쉬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눈매도 다르고 입술 모양도 달랐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어제 정훈이라는 사람한테서 연락 왔던데. 누구냐고 말이죠. 수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출판사 쪽 일 때문에 잠깐 연락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담받고 있다고 둘러댔죠. 현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현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민우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그동안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안겼던 아이가 정말 자신의 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끔찍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현수는 민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웃으면서 달려와 안겨도 예전 같은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이상한 거리감이 들었습니다. 민우의 모든 행동들이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먹는 방식도 자신과 다르고 성격도 달라 보였죠. 정말 혈육이 맞나 싶었습니다. 수진이 잠든 후 현수는 몰래 컴퓨터를 켰습니다. 수진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보기로 했어요. 비밀번호는 여러 번 시도 끝에 수진의 생일과 민우 생일을 조합한 것임을 알아냈죠. 이메일함을 뒤져보니 정훈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지만 휴지통에 남아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민우가 태어나기 전에 주고받은 메일들이었습니다. 정훈이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지, 태교 잘하고 있어라고 보낸 메일이 있었어요. 수지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라고 답장했더군요. 현수는 그때 자신이 수진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어주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도 확인해 보았어요. 가족 사진들이 저장된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가 있었죠. 민우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였는데 들어가 보니 아이의 유아기 사진들과 함께 정훈이 보낸 메시지들이 스크린샷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라, 사랑한다, 민우야라는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현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우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지난 내년 동안 아빠라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진과 정훈은 자신을 속이면서 계속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정훈은 민우에게 돈까지 보내주고 있었더군요. 통장 내역도 뒤져보니 정정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생활비라고 생각했던 돈 중 일부가 사실은 정훈이 보낸 양육비였던 거죠. 현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속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과 민우가 아직 잠든 사이.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면도기로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잘랐어요. 그리고 민우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쓰던 칫솔을 조심스럽게 챙겼죠. 잠든 민우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니 견디기 힘들었어요. 출근길에 현수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전문 기관이었죠. 접수대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한다고 하니 직원이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신분증과 검체, 그리고 검사비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준비해 온 머리카락과 칫솔을 제출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현수에게는 그 일주일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죠. 민우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수지는 현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말이죠. 현수는 회사 일이 힘들다고 둘러댔어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대화할 때마다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 일주일 동안 현수는 민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웃는 모습, 우는 모습, 화내는 모습까지 자신과 비교해 보았죠. 하지만 볼수록 닮은 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수진도 별로 닮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정훈을 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마다 잠들기 전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자신이 우려하는 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민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내년 동안 아빠로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정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분노도 컸어요. 자신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는 뻔뻔하게 연락하며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도 현수가 아빠 역할을 하며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정훈의 얼굴도 모르지만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감정은 더욱 복잡했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임신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도 연기였던 건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것도 거짓이었나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로 점철된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수는 그날 오후 반차를 내고 기관을 찾아갔죠. 담당 직원이 봉투에 든 결과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성 확률 0%. 현수와 민우 사이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현수는 결과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충격이 컸어요. 담당자는 재검사를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확실한 결과였거든요. 사무실을 나와 길거리에 서니 어지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죠. 내년 동안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키워온 바보 같은 남자 말입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과 정면으로 대화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 거실에서 민우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왔지만 현수는 예전처럼 반갑게 안아주지 못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수진은 현수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지만 현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하게 흘러갔죠. 평소라면 민우와 장난치며 밥을 먹였을 현수가 조용히 자신의 밥만 먹고 있었거든요. 민우를 재운 후 현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수진에게 다가가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수진에게 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증명서라고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이런 검사를 왜 몰래 했냐고, 자신을 의심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정훈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모두 봤다고,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죠. 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고 말이에요. 수지는 흐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훈과 몇 번 만났다고 했어요. 그때 임신한 걸 모르고 결혼했다고 했죠. 수진의 설명에 따르면 정훈은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현수와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만났다가 실수가 생긴 거라고 했죠. 임신한 줄 모르고 현수와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임신 중에도 정훈과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연락했잖아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속였죠. 수지는 정말 모르고 살았다고 했지만 현수는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돈 문제였어요. 정훈이 매달 보내주던 돈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요. 그 돈으로 민우 기저귀도 사고 분유도 샀을 텐데. 현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신이 다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지는 그 돈을 받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현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다시는 정훈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민우는 현수의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했죠.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내년 동안 아빠 역할을 했지만 결국 남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현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죠. 수지는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현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옆방에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새벽까지 계속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수지는 민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내년 동안 아빠로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현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수진의 친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숨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진의 부모님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DNA 검사 결과지와 수진이 정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출력해서 가져갔죠. 오전 10시쯤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장모님이 나오셨어요. 현수를 보고 반가워하시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장인어른도 거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일어나 인사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겠지만 오늘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현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소파에 나란히 앉으시자 현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담담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민우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수진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임신한 아이를 제가 모르고 키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살아왔어요. 장모님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현수가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죠.
장인어른은 결과지를 자세히 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훈이라는 남자와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었다고, 심지어 양육비까지 받고 있었다고 말했죠. 장모님은 그제야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우리 수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수가 보여드린 메시지 내용들을 보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죠. 장인어른은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화가 나셨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지난 내년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말씀드렸어요.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첫 걸음마를 가르쳐 준 것도 모두 자신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설명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정말 확실한 거냐고, 혹시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냐고 말씀하셨죠.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충분히 확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현수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딸을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현수는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은 수진이 한 것인데 부모님께서 죄송해 하실 일은 아니었거든요. 장모님은 울음을 그치고 현수에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을 할 거냐고 하셨죠. 현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민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지만 현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1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현수를 보자마자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던 것 같았죠. 장인어른은 수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은 부모님과 현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현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돌아서서 집을 나왔어요. 수진의 친정을 나온 현수는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어요. 담당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분이었죠. 현수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수진이 정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정훈이 보낸 돈의 입금 내역까지 모든 것을 제출했어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인 정훈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서 소송 진행을 결정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니 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엄마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어요.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려고 했지만 현수는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죠. 수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정훈에게도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정훈은 처음에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현수 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메시지 내용과 입금 내역,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정우는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현수가 처음 보는 정우는 3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죠. 조정실에서 마주친 순간 정우는 현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정 과정에서 정훈 측은 위자료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측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민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양육비까지 보낸 것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죠. 게다가 현수가 내년 동안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받은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진과의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수진 측에서는 위자료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특히 정훈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현수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법정에서도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거쳐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진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훈에게는 상간 위자료 3천만 원을 현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민우의 친거는 수진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고 현수는 아이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게 되었어요. 양육비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현수는 민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받았어요. 대신 정훈이 앞으로 민우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되었죠. 현수는 그동안 민우를 위해 쓴 모든 비용에 대해서도 정훈과 수진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현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거든요. 내년 동안 아빠로 살아온 시간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수진과 정우는 각각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어요. 정우는 출판업계에서 소문이 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수진도 이혼한 싱글맘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그들의 사정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현수는 혼자 남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민우가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에 있던 민우의 장난감들과 아이 옷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죠. 내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지우는 작업이었지만 현수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해야 했거든요.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에서 현수의 몫인 6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수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현수는 단호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이었거든요. 결국 수진의 부모님이 돈을 마련해서 현수에게 지급했어요. 현수는 그 돈으로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현수에게는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가구도 최소한으로 장만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만 있으면 충분했죠. 회사에서는 현수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이혼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현수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죠.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소보다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이었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도 모두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던 피드를 보는 것이 괴로웠거든요. 예전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었어요. 결혼했을 때 사귀었던 부부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죠. 사람들과의 만남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죠. 한편 수지는 민우와 함께 인천에 있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현수로부터 받은 위자료 2천만 원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세를 얻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죠. 프리랜서 작가로는 수입이 불안정했거든요. 결국 시간제 알바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아빠가 왜 없어졌는지 계속 물어보았어요. 수지는 아빠가 멀리 출장을 갔다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영리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밤에 자주 울기도 했고 유치원에서도 말이 없어졌다고 선생님이 연락해 왔어요. 수지는 그런 민우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수진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불륜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죠. 수지는 다른 엄마들과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유치원 행사에는 참석해야 했지만 항상 어색했어요. 따가운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정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출판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어요. 현수와의 소송 과정에서 정훈의 일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죠. 기존에 함께 일하던 출판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판이 중요한 업계에서 불륜으로 소송까지 당한 사람과 일하려는 곳은 없었거든요. 정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짧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죠. 결국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현수는 가끔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내년 동안 아빠로 살았던 시간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현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현수는 점차 평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